이런 분위기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거는 처음이라 제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도대체 저 사람은 여기 왜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뭐 김재동도 아니고 유시민도 아니고 또 이렇게 유명한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또 이런 자리에 도대체 저 사람 왜 부른 거야? 라고들 이제 의아한 마음으로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오게 된 계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해랑 대표가 얘기해 준 것처럼 저는 그 이해랑 대표랑 같이 서울에서 신촌대학교라는 대한대학을 만들었어요. 그걸 2014년, 15년경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4년, 5년째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촌대학교가 이태원대학교가 되고 서초대학교가 되고 마포대학교가 되고 테헤란노대학교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4-5개 정도의 브랜치로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기자 활동과는 전혀 별개로 저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으로 한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전혀 돈을 벌거나 수익을 얻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재미로 하는 활동이었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신기해 보였는지 오산시 평생교육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장근호 주무관님 손 들어주세요. 우리 주무관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회사가 서울 충무로에 있는데 굳이 저희 회사까지 오셔가지고 도대체 이 신촌대학교라는 걸 어떻게 하면 이 오산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촌대학교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강사님들이 좋은 수업을 해주실 강사님들이 모여야 되는데 오산까지 오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뭐 이해가 되죠? 사실은 저도 여기 오는 동안 한 2시간 잡고 넉넉하게 왔거든요. 근데 이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주로 저희는 수업을 하는데 오산까지 이제 그 모으기가 어려운 거지 사람들을. 그래서 도저히 이게 서울을 뭐 교대나 신촌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이태원이나 그런 데는 강의가 가능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리가 있다. 어려울 것 같다 솔직히. 그렇다고 이게 뭐 강의료를 되게 많이 주는 모델도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청년들이 뭔가 모일 수 있는 그럼 계기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요즘 유튜브에 관심이 많지 않느냐. 요즘 청년들이 다들 누구나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싶어한다. 내가 보기에도 지금 유튜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한번 만들어봐라. 오산시에서. 그러면 아마 청년들이 좀 모일 것이다. 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만드셔서 뭐 이렇게 모이게 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첫 번째 소모임 콘서트로 저를 이제 초대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라고 이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뭐 대충 맞나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직업은 기자지만 사실은 기자 활동을 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소모임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디어 오늘이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를 한번 했는데 발표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1년에 100번 미드업하는 이유. 미드업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소모임이죠. 모임, 미팅. 1년에 100번 미팅을 한다는 거야. 1년에 100번 모임을 가진다는 거죠. 그건 제가 하고 있는 신촌대학교, 뭐 이태원대학교, 테헤란노대학교 같은 그런 대한대학 모임도 있지만 수업과 관련된 모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형태의 조그만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신촌대학교를 처음 만든 것도 이런 모임이었어요. 제가 신촌에서 운영하는 작은 독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신촌 물총축제라는 걸 하는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 모임 끝나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신촌에서 신촌대학교라는 걸 만들어 볼까 하는데 혹시 윤범기 기자도 같이 할 생각이 있습니까? 윤 기자는 기자니까 기자학과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축제감독이니까 축제학과를 만들겠습니다. 그거 재밌겠는데요? 한번 해보죠. 그래서 바로 그 주에 3명이 모여서 같이 기획을 했고 야 이거 재밌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 좀 같이 모아보자. 그 다음 주에는 6명이 모였고 그 다음 주에는 12명이 모이고 그 다음 주에는 24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 모임을 할 때마다 인원이 막 2배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필요한 모임이다. 사회적으로 니즈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신촌대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오게 됐습니다. 그럼 왜 소모임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수많은 소모임을 하고 뭐 1년에 100번 세보진 않았어요. 세보진 않았지만 대충 제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나 뭐 이런 단체가 한 7, 8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매주 하는 모임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모임도 있고 뭐 분기별로 하는 모임도 있어요. 또 부정기적으로 하는 모임도 있고 어쨌든 그런 모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뭔가 일정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런 일정 중에 하나겠죠.
그런 모임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너는 기자가 기자 활동이나 열심히 하지 왜 도대체 자꾸 그런 모임을 많이 하느냐. 왜냐면 그게 제가 수익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번다든가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너는 왜 자꾸 그런 활동을 하느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그게 취재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이제 그 출입처에서 뭐 그 일적인 관계로 만나지 않고 다른 어떤 관심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깊게 소통할 수 있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할 때 뭐 인터뷰 요청이나 저 취재 요청도 드릴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 나름의 방법론인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모임이 왜 그렇게 모임을 하는데 사실 이 정도의 모임은 소모임은 아니에요. 이 정도의 모임은 굉장히 큰 모임이죠. 벌써 한 40~50명 정도 여기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모임은 소모임으로서는 별로 적절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소모임은 한 10명, 7, 8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사실 모임하기 딱 좋고 한 20명 정도도 뭐 오케이 할만합니다. 그 왜 모임의 규모가 작아야 되냐 하면 사실 이 관에서 하는 모임은 머릿수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하잖아요. 좀 100명, 200명 모이면 되게 뭐 있어 보이고 아까 단체 사진도 찍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단체 사진 많이 나와야 뭐 행사했다 이렇게 어디 이렇게 보고하기도 좋고 뭐 그럴 텐데 사실 그 효과적인 모임은 아닙니다. 정말 효과적인 모임은 인원수가 오히려 작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원수가 작아야 모든 참가자들이 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모임도 조금만 더 인원이 작았으면 전원 다 말 시켰을 거예요. 전원 다 자기소개. 제가 하는 모든 모임의 원칙은 일단 시작할 때 자기소개예요. 전원 다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왔고 이 모임에서 나는 무엇을 얻어가려고 하고 그런 걸 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자기소개를 한번 하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아,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구나. 대충 어떤 목적으로 여기서 뭘 얻어가려고 하는구나. 혹시 여기서 몰래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저 사람만 나를 알고 저 여기 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어디 가서 뭐 뒤통수를 친다든가 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인원이 많아. 근데 제가 왜 작은 모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왜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저는 군대를 공군사관학교라는 곳에서 교수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어요. 생도들 가르치는 강사 생활을 한 거지. 그래서 제가 교육학을 좀 배웠어요. 저는 전공은 정치학인데 강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특기과정이라고 하죠. 특기교육. 군대에서 특기교육으로 교육학을 좀 배웠어. 한 달 정도 짧게 배웠는데 그때 배운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되게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학습 효과가 가장 높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책을 읽는 거죠. 뭔가 이렇게 글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의 얘기를 귀로 듣는 거죠. 남이 얘기하면 귀로 듣는 거예요. 3번째는 자기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자, 이 3가지 학습 방법 중에 가장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게 뭘까? 제일 학습 효과가 낮은 게 뭐예요? 눈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책 많이 읽었죠? 교과서도 많이 읽고 외웠죠? 참고서도 많이 봤죠? 근데 어때요? 보고 나서 덮으면 어떻게 돼요? 다 까먹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책이라는 건 보고 나서 덮으면 까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뭘 들어요?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거 찾아 듣죠? 뭐 일타 강사가 하는 그런 강의 막 들어요. 그럼 일타 강사님들은 강의를 어떻게 해요? 막 칠판에 뭐 분필 팍팍 던져가면서 막 그림 그려가면서 강의하죠. 그렇죠? 그래서 강의 잘 들었다고 다 끝났어요. X표 누르고 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뭐만 기억나요? 칠판에 분필 던진 것만 기억나요. 내용은 기억 안 나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한 10명 정도 소모임을 했어요. 소모임을 하고 끝나기 전에 정리 발언을 한마디씩 해요. 그럼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저는 오늘 모임이 좋았고요. 뭐 하나씩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럼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말을 엄청 많이 하고 막 잘했어. 야, 걔 진짜 말 잘하더라. 똑똑하더라. 이런 느낌은 남지만 걔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는 기억이 나? 내가 말한 건 기억나요. 내가 정리 발언 때 잠깐 얘기한 거 있죠. 단 10초를 얘기했어도 내가 한 말은 기억이 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말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건 단순히 뭐 입시 공부, 뭐 대학에서 하는 학점 따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인생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향상해 나가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하는 것도 다 공부죠.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직접 말하는 것이다. 자기가 말하면 자기가 말한 건 자기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가요. 입력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50명 있는 모임에 가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기 어려워요. 마이크 잡고 말하는 건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워요.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질문하세요 그렇다고 손 들고 질문하서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그리고 정리 발언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쭉 얘기하면 다들 한마디씩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렇게 공부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학회라고 하는 걸 했어요. 학회. 아마 요즘 여러분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은 이제 이른바 세대론이라는 게 있죠. 옛날엔 산업화 세대라는 게 있었고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민주화 세대라고 부르죠. 여러분 세대는 뭔가요? 여러분 세대는 88만 원 세대 혹은 결혼 불능 세대. 제가 참고로 결혼 불능 세대라는 책을 썼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런 얘기 하지 말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결혼했고 안 했고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연애하고 안 하고도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런데 옛날에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 부모 세대는 대학을 가면 다 학회라는 거에 가입했어요. 그 학회는 한 5명에서 10명 정도로 이루어진 작은 소모임이에요. 공부하는 소모임. 거기서 커리큘럼, 그걸 줄여서 커리라고 하죠. 커리라고 하는 걸 정해서 같이 읽고 공부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세미나라는 걸 했어요. 세미나라는 건 그 커리를 논문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읽고 나서 토론을 하는 거야. 선배들이랑. 그럼 선배들은 학회 교사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선배들이 들어와서 후배들을 가르쳐요. 근데 가르친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강의식 수업이 아니고 토론이에요. 토론.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무슨 누가 강의를 하고 그러겠어요. 또 1년 정도 더 나이 먹은 선배가 알면 더 얼마나 알겠어요. 같은 책 읽고 같이 토론하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공부를 이제 학회 세미나라고 해서 그거를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쭉 했어요. 근데 그게 저를 키웠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는 참고로 서울대를 나오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학교에서 배운 어떤 수업보다도 선배들과 같이 했던 그 소모임, 그 학회라고 하는 소모임에서 더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사에 입사할 때도 그때 같이 공부했던 멤버들을 모아서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글쓰기 모임을 하고, 언론사 입사는 글쓰기 시험이 중요하거든요. 글쓰기 공부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그게 또 저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언론사 입사에도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그 공부가 효과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네트워크가 생기죠.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얽히게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대규모 모임에서는 여기 50명 모인 사람들 끝나고 나갈 때 서로 몇 명이나 친구가 되겠어요. 원래 친한 사람들이야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처음 만나는 사람 금방 친해져가지고 친구 될 수 있어요? 어렵죠. 근데 5명에서 10명 정도가 모이면 어때요? 잘 몰랐던 사람들도 5명, 10명 정도면 한 2시간만 서로 수다 떨어도 헤어질 때 다 친구가 되죠.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의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는 뭐 다단계 마케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관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넓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어요. 어느새 이만큼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0살 때까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때까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뭐 무슨 자격증을 땄느냐 안 따느냐, 뭐 무슨 고시를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해요. 근데 30이 넘어가서도 한 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30 이후에 그 사람의 평된 성공은 그 사람의 관계에서 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관계가 좋은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그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뭐 동네에서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랑받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직장 내에서 승진하고 뭐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늘어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 부모님 세대,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관계망이 아주 탄탄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가 아까 학회라는 걸 했다 그랬잖아요. 학회 위에는 과별로 학생회 조직이 되게 탄탄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과 위에는 단과대 학생회가 있었어. 단과대 학생회 위에는 총학생회가 있었죠. 그게 엄청나게 전국에 한 150개가 넘는 대학들이 다 그 학생회로 연결돼 있었어요. 그 학생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해요? 80년대에는 전대협이라고 불렀죠. 전국대학생연합. 그리고 90년대에는 한총련이라고 불렀어요. 한국총학생회연합.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150만 명의 대학생들이 다 하나의 조직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그게 이른바 지금 586 세대라고 불리죠. 민주화 세대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 관계망. 그래서 그 양반들은 서로 만나면 다 선배 후배고 다 형 동생이고 언니 오빠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면 저는 청와대도 잠깐 출입했었거든요. 그 당시 임종석 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는데 이인영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있잖아요. 국회의원. 국회 가서 만나면 종석이가 인영이 형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다 형 동생이야.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관계망을, 이런 탄탄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왜 중요할까? 이건 그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만들어요. 신뢰를 만들고 거래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죠. 신뢰가 없으면 거래 비용이 높아져요. 사업하기가 힘들어. 뭔가 일을 벌려나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래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도 언제 봤다고 믿어. 제가 내 뒤통수를 칠지. 내가 뭐 하자고 했을 때 말로는 하자고 해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할지. 어떻게 알아? 나한테 사기를 칠지. 근데 20대 때부터 평생 그런 관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평생 전대협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뒤통수 치고 나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 왜냐면 모든 친구, 선후배, 인간관계가 다 얽혀 있거든. 그러니까 믿고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고 같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 촘촘하게 연결된 사람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관계 속에 자기를 밀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끈끈한 네트워크와 어떤 신뢰망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돈을 벌어도 더 크게 벌 수 있고 혹은 사회적으로 더 기여를 해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제가 그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유튜브에 보면 그 리뷰도 많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돈보다 운을 벌어라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20, 30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돈을 벌긴 참 어렵죠. 근데 운을 버는 건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운은 어떻게 오냐 하면 운이라는 건 뭐 사주팔자에서 정해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주팔자는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사주팔자가 진짜 나쁘면 태어나지가 않아요. 아니면 어렸을 때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이 이 나이까지 살아있다는 건 기본빵은 다 된다는 거야. 그렇죠? 운의 기본빵은 다 돼. 그럼 뭐냐면 그 다음에는 운을 더 벌어야 돼요. 어떻게 벌 수 있냐면 관계망을 열어놔야 돼요. 운은 외부로부터 들어와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운이에요. 그리고 그 운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열어놔야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자꾸 차단하면 저 사람 만나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저거 하면 뭐 돈 줘? 나한테 뭐 당장 뭐 도움 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관계를 좁히면 그런 운이 들어올 기회를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를 열고 끊임없이 좋은 운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어 보이면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임이 자꾸 나가는 거야. 자꾸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운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적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 도시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시골보다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지금 SNS가 발달해 있고 온라인으로 다 소통이 가능해도 그래도 우리는 도시를 선호하잖아요. 더 밀집된 곳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다 서울 가고 싶어 하잖아요. 기회만 되면 다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 뉴욕에서 살고 싶어 하겠죠. 프랑스는 파리에서 살고 싶어 하겠죠. 일본도 그렇게 지금 그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빈집률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도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의 집값은 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가까이에 모여서 살고 싶어 하고 가까이에 모여 살면서 바로 이렇게 복도 하나만 건너면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 가지게 되는 영감,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고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나 뭐 이런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리콘밸리 가보면 뭐가 많아요? 그 라운지 같은 게 많죠. 휴식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뭐 맥주라든가 음료라든가 다 공짜로 먹을 수 있게 해놨죠. 여기도 뭐 이런 거 다 공짜로 먹고. 왜냐하면 그런 거 간식 먹고 수다 떨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성이 꼽힐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모임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모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모든 모임을 운영할 때 좋아하는 걸 위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이걸 했을 때 가슴이 떨리는 거, 이거 정말 나 꼭 해보고 싶어. 그런 모임을 하면요, 인원이 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맞춤형 모임을 하라는 거죠.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들끼리의 맞춤형 모임. 그럼 그런 모임은 인원이 많아질 수가 없겠죠. 50명, 100명, 1000명이 좋아하는 건 자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임을 하면 그거는 뭐냐면 레드오션인 거예요. 레드오션. 남들 다 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SNS가 있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뭐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오산시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모임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 그게 시작이죠. 그래서 그런 맞춤형 모임,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라. 두 번째는 개방적으로 운영하라는 거예요. 제발 이제 모임을 만들 때 문턱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모임은 석사 이상만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우리 모임은 뭐 연봉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만 모입니다라든가, 우리 모임은 어느 대학교 출신들만 모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가급적 문턱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문턱을 만들면 그러면 이제 그 모임이 점점 작아져요. 점점 이제 뭐냐면 폐쇄적이 되죠. 숫자가 작아지는 건 상관없지만 점점 폐쇄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뭐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전하게 오래 지속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폐쇄적인 모임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항상 최대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모임 짱이에요. 모임을 내가 운영하려고 책임지고 만들었어. 그러면 굉장히 세심하게 운영해야 돼요. 모임에 대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참 이런 표현을 아까 쓰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 모임과 연애하듯이 그 모임이 내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모였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모임에 왜 나왔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옛날에 그런 학회 같은 거 조그만 모임 운영하면 항상 사람들의 얼굴을 잘 봐요. 사람들의 얼굴을 잘 보면서 뭔가 저 사람이 할 말이 있지 않을까? 할 말이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어떤 이유 때문인가 저 사람이 소외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계속 신경 쓰면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임에 나오긴 했는데 잘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 이제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언권을 자꾸 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게끔. 뭔가 저 사람이 지금 불만이 있을 텐데 왜 저 사람 얘기 안 하고 있지? 그럼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게 자꾸 발언권을 양보하는 거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 너무 오래 얘기하면 말을 끊어주고. 그게 중요한데, 또 하나는 돌아가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게 정리발언, 전원다전은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정리발언까지 반드시 가급적 전원이다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10분 이상, 오늘처럼 예를 들면 발표를 듣는 자리다. 그러면은 이 사람 발표를 듣기로 하고 모인 거니까 그럴 수 있죠. 나는 저 사람 얘기를 30분 이상은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니야. 그런 자리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혼자서 한 10분 이상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상담 쪽에서는 그런 걸 말의 독재자라고 한대요. 말의 독재자. 어느 모임에나 말의 독재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혼자서 10분 이상 얘기하는 사람은 꼭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혼자 떠드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모임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냥 저 사람 말 잘하네. 저 사람 할 말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발심만 많이 들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이 너무 혼자 얘기를 많이 하다 싶으면 발언권을 자꾸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모든 사람들이 짧게라도, 예를 들면 저는 패스요. 저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건 본인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말의 독재자가 출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반드시 정리 발언을 하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이 말을 하면 이 모임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생겨요. 나도 이 모임에 기여했다. 이 모임이 운영되는데 나도 작은 보탬을 줬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 모임의 주인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하다가 모임 끝났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한번 영화 보러 오듯이 그냥 한번 들린 사람이에요. 모임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어요. 당장 두 번째 모임에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난 이 모임의 주인이 아니거든. 나는 그냥 손님으로 잠깐 왔다 간 거거든. 예를 들면 뭐 회비를 냈을 수도 있고 뭐 회비 낸 만큼 받아간 거지 뭐. 또 모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이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면 이 모임의 주인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작은 포션이지만 지분을 가진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의 지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기여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모두가 다 한 번씩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모두가 이 모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만들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모임이 뭐 다 이제 처음에는 관심사에서 시작하고 취미활동에서 시작하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개토에서 광장으로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다들 관심사는 각자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산시 청년이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로 연결되었을 수도 있고 세계인이라는 걸로 코스모폴리탄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이 환경 문제는 전 세계인이 누구나 다 해당되는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촛불 집회했을 때 대한민국 박근혜 정권 탄핵했던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죠. 그리고 이렇게 오산시에서 이렇게 크리에이터 공부를 하는 건 오산시 청년이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죠. 우리는 다 누구나 연결되어 있는데 각자의 관심사와 취미에서 시작하더라도 결국에 최종적인 지향점은 넓게 세계를 향해 광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미 활동으로 시작하지만 항상 우리 모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회가 되면 또 필요하다면 발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모임에만 국한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낼 것인가도 같이 고민하면서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동은 지역 기반으로 하지만 생각은 항상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뭐 이제 이 교육 과정을 들었고 여기서 이제 소모임이라는 거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오늘 제가 뭐 드린 말씀 뭐 별거 아닌 그냥 사실 조금만 앉아서 생각해보면 당연하지라고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얘기들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오늘 한 30분 정도 떠든 게 좀 보람 있는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강사님에게 소모임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소모임은 이제 저한테는 그 인생이죠, 인생. 계속 그렇게 해왔고 소모임 지속을 위해 해야 하는 일. 소모임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좋을까요? 내 자신이 가장 잘하고 뿌듯함을 느낄 때는 일단 여기 맨 위에 있는 삼각형에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소모임 지속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자꾸 소모임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죠. 처음에는 잠깐 하다가 자꾸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여러분 되게 바쁘잖아요. 그렇죠?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바빠. 한 달 뒤에 내 인생을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 갑자기 알바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뭔가 배우게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을 떠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상수로 일정을 자꾸 빼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매주 월요일 저녁은 국회에서 하는 신성장학파라는 모임을 하거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공부 모임이에요. 그 모임의 목적은 언젠가 청와대 정책실장을 할 만한 정책 전문가를 한번 길러내보자라는 취지예요. 국회에서 하는 모임이고 주로 국회 보좌진, 기자, 대학원생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매주 월요일은 빼놔요. 딴 걸 하자. 월요일 날은 무조건 일정을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어도 그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만든 모임이라면 그 모임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고정적으로 그 시간을 빼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지. 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일정을 잡을 때 일정의 커리큘럼 있잖아요. 내용. 그냥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무슨 주제로 공부할 건지, 예를 들면 독서 모임이면 무슨 책을 읽을 건지를 적어도 한 달 전에 공지를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요즘 한 달 전에 일정 잡지 않으면 갑자기 사람 모이기 어려워요. 어떤 모임이든. 그래서 뭔가 모임을 잡았으면 일찌감치 잡아서 한 달 전에는 공지를 해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한 달 전에 일단 일정 잡히자마자 바로 한번 공지하고, 일주일쯤 전쯤 되면 까먹어요, 사람들. 그쵸? 일주일 전쯤에 다시 한번 공지해주고, 그 다음에 하루 전에 한 번 더 공지합니다. 하루 전에 한 번 더 공지하고, 당일 아침에 또 공지해요. 그 정도로 공지하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뭐 주로 뭐 카톡방 같은 게 있겠죠. 그 안에서 공지를 하겠죠. 그렇게 하고도 뭐 예를 들면 몰랐는데요? 오늘이었어요? 일정이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정도로 공지하고 나서도 모르면 그건 그 사람이 뭐 올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일정을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은 없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심하게 필요하다는 거야. 세심하게 계속 이렇게 식물을 키우듯이 물을 주듯이 그렇게 모임을 지속적으로 케어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래 지속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소모임에 그러니까 참여자 입장에서 잘 적응하는 방법이라든가 좀 소심한 성격인데 소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참여자 입장에서도 좀 질문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모임을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남들이 하는 모임을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임에 갈 때 저도 되게 어색해요. 나는 진행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왠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남들이 막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색해. 근데 그때는 뭐냐면 그 모임의 룰을 최대한 존중해야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식이 있지. 하지만 그 모임 그렇게 운영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존중합니다. 그걸 존중하고 최대한 그 모임에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사를 존중해서 맞춰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잘 듣는 리액션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도 맨 앞자리에,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번개가 앞에 이제 앉아있으면 수업하기가 참 좋아.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끄덕끄덕 하니까. 그래서 우리 강아지 보면 그 있잖아요. 그 자동차 보면 강아지 방향제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기자 생활할 때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끄덕끄덕을 잘해가지고 윤 기자님이 리액션이 되게 좋으시다고 인터뷰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기존의 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면 잘 맞춰줘라. 그 리액션을 잘 해줘라. 그러면서 잘 맞춰주되 다만 자기가 말할 거 하나는 준비하라는 거야. 이 모임이 끝나기 전에 나한테 한 번은 발언 기회가 돌아올 것인데 그때 나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준비돼서 딱 그 맥락에 적합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해요. 저 사람 근데 이제 너무 오바스럽게 막 수다를 떤다든가 모임 익숙지도 않은데 갑자기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려고 하면 거부감이 들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모임의 맥락을 잘 이해한 바탕 위에서 꼭 필요한 얘기, 꼭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 얘기를 한마디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친구인데 굉장히 인상적이다. 끝나고 갈라 그러면 다음 모임에 꼭 나오실 거죠? 라고 또 연락도 오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준비하고 존중하되 꼭 필요한 한마디는 꼭 해라. 저는 뭐 워낙 많은 모임을 해서 그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 너무 많고 사실은 모든 모임이 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데 이제 모임이 자꾸 이렇게 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결될 때 그때 저는 되게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독서 모임 경연이라고 신촌에서 작은 이제 독서 모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모임은 그냥 저희 취미 활동이었어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혼자서 읽으면 잘 안 읽어지거든. 여러분 솔직히 책 안 읽죠? 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읽는 거잖아요. 읽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글자라는 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억지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읽으면 읽게 돼요. 왜냐면 내가 말을 해야 되니까. 읽고 나고 내가 거기서 한마디를 해야 되니까 읽게 된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시작한 독서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특이한 감독님이 오셔서 신촌대학교라는 걸 하자고 하고 그래서 신촌대학교라는 걸 만들게 되고 또 신촌대학교에서 만난 분이 또 다른 모임으로 연결되고 제가 아까 하는 그 국회 신성장학파라는 모임 뜬금없잖아요. 쟤들이 뭔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들어. 근데 그분은 신촌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신촌대학교에 국회 보좌진 되는 학과를 만들었어요. 국회 보좌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국회 보좌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르죠. 근데 국회 보좌관 되면 연봉 8천만 원인 건 알아요? 연봉 8천만 원 되는 직업인데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 게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과를 신촌대학교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국회에서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은 모임이 연결돼서 뭔가 더 새로운 어떤 그 더 큰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럴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 좀 뿌듯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순간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모임을 하다 보면. 네, 저는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얘기를 해본 건 처음이라 저는 항상 이게 딱딱한 세미나룸 이렇게 사각형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진 그런 데서만 하지 이렇게 이런 그 카페 분위기에서 이런 모임을 하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신기하고, 이런 데서도 도대체 날 왜 불렀을까 되게 궁금하고 내가 뭐라고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저는 10년 넘게 방송기자를 했지만 오늘 올 때도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지하철 타고 가도 아무도 안 알아봐요. 윤봉기 기자님이시네요 하면서 인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나를 여기다 불러서 이렇게 말을 시키나, 저도 되게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신기하고, 저는 연말이 항상 그 곤란합니다. 12월 24일, 25일, 31일, 1월 1일 이런 날짜가 인생에서 제일 곤란해요. 진짜 이 날짜에 뭘 해야 되는 거지? 뭐 2월 14일, 뭐 이런 3월 14일 뭐 이런 날짜 있잖아요. 그런 날짜들이 제일 곤란해요. 저는 그런 날짜만 아니면 모임이 항상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날짜에는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참 오늘 올해에도 그 날짜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상당히 저한테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어떻게 보내야 의미 있는 그 시간이 될까? 그래서 뭐 영화 번개를 때려볼까? 뭐 이제 뭐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사실은 그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정권 교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합격했을 때 제일 좋았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좋았을 때가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가 그때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역사 속의 인물이 되었는데,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내가 모르지만 21살, 2살 그때 우리나라는 그전까지 50년 동안 한 번도 정권 교체가 된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을 자원봉사를 하면서 6개월 정도 자원봉사를 했고,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2학기 학점이 0.0이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되는 시절이었어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겠죠. 저는 도저히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수업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휴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뭘 잘못 알았냐면,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학점이 0.0이 나오면 다음 학기에 등록금을 안 내도 된대.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2월 된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휴학하면 휴학생이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려고 일부러 수업을 다 안 들어가고 시험도 안 봤어. 그래서 0.0을 맞았어요. 나는 다음 학기 등록 안 해도 되겠다, 뭐 등록금 안 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모든 과목을 다 드랍하면, 다운시키는 거 알죠? 수업을 다 수강 시점 취소하면 안 내도 되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 0.0을 받으면, F를 받으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정보를 알아서. 그래서 이제 2과목을 F를 받았는데 그게 결국 발목을 잡아서 다음 학기에 또 등록금을 냈던. 무슨 과 나오셨어요? 정치학과. 저는 제 전공의 연장에서 당연히 선거운동을 하는 게 저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건데, 어쨌든 덕분에 한 학기를 0.0을 받고, 그 기록은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영원히 깨지지 않겠죠. 0.0 이하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가장 기쁜, 보람된 제 인생에서. 확실하게 말씀해서 0.0을 받은 게 뿌듯한 게 아니라 아니 정권 교체를 한 거. 정권 교체를 한 게. 정권 교체를 한 거. 그게 저한테 되게 뿌듯한. 네. 0.0을 여러분한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쉽게 받을 수 없는 학점이라는 거. 네. 4.5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럼요. 이 사람을 얼마나 이제 믿을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인데,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이 상대방을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주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모임을 해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전문성이 부족하다던가, 아직 뭐 가진 게 없다든가, 뭐 배운 게 없다든가, 뭐 그게 없을 수 있어요. 아직 발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20대 초반 중반의 나이에는 정말 1년마다 사람이 달라져요. 1년마다 확확 달라져. 다른 사람이에요. 작년에 봤던 그 사람과 올해 본 사람이 완전 달라져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발전의 속도가 되게 빠른 시기거든. 근데 이제 나처럼 나이가 좀 많아, 40, 50대면 그때는 별로 안 달라져요. 그때는 쭉 가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고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사람이 가진 품성은 있어요.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하고, 그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보는 태도. 그런 태도는 얘기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것만 얘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기분이 좋고 그런 사람들과 되게 오래 가게 되죠. 오랜 관계가 되죠. 근데 자꾸 그냥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짧게 먼저 자기의 수단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면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뭘 더 새로 벌리면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냥 하던 걸 쭉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좋은 이룸은 시간이 걸린다.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좌우명 같은 건데 좋은 이룸은 시간이 걸린다. 뭔가 좋은 걸 이루려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시간을 많이 써야 돼. 그런 거 없이 짧은 시간에 쉽게 되는 건 없어요. 그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던 걸 열심히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시던 게 계속 지속되면서 그게 점점 주목받고 그,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요거 하나 기억난다. 네. 제가 지난주 주말에 국회에서 2019 대한민국 청년 연설대전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그 정은혜 의원이라고 요번에 늦깎이로 국회의원 된 친구 있잖아요. 30대 중반에. 그 친구랑 같이 청년들이 국회에서 한번 자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스피치 대회를 연 거야. 근데 되게 영어 스피치 대회 이런 거는 학생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말로 연설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청년들이 국회에서 자기 얘기를 한번, 주제는 자유예요. 청년이 무슨 주제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돼. 그 얘기를 기성세대가 들어주겠다는 거지. 왜냐면 청년들은 항상, 오늘도 사실 이 자리도 그렇잖아요. 나 같은 기성세대가 떠들고 청년은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모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청년이 얘기하고 기성세대가 듣는 모임. 그런 걸 만드는 거지. 그래서 청년 연설대전이라는 행사를 주최해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시행을 했는데 22명의 청년이 2시간에 걸쳐서 2시간 넘게 5분씩 쭉 연설을 했고 그 정은혜 국회의원이 앉아서 처음부터까지 다 들었어요. 중간에 안 가고. 그리고 유튜브로 영상 찍어서 내일 아침에 올라옵니다. 내일 보내주시기로 했죠. 그럼 이제 그 영상도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청년 연설대전으로 검색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주최했던 연설대회 행사들이 쭉 다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산에서도 오산시 청년 연설대전 한번 저랑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